때는 1944년 가을이다. 이타쿠라 미츠마 소좌라는 이름의 일본 해군 직업 군인이 내해에 위치한 오츠시마 어로의 훈련 기지의 콘크리트 부두 끝에 서 있다. 그는 일본 제국 해군에서 14년을 보냈다. 그는 아나폴리스를 모델로 삼았다가 그곳조차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판단한 해군 병학교 에타짐에서 수학했다. 그는 도고 제독의 저수를 암기했다. 그는 1905년 스심에서 러시아 함대를 괴멸시키고 1941년 진주만에서 미국의 굴욕을 안겨주었던 해군 교리를 세포 수준까지 흡수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14년의 해군 교육 과정에서도 단 하나의 범주조차 부여받지 못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앞에 놓인 물체는 93식 산소 어로의 롱런스다. 일본 최고의 해군 병기다. 지름 93인치, 길이는 9m가 넘는다. 순수 산소로 가동되어 기포 항적을 남기지 않으며 490kg의 폭발 탄두를 탑재한다. 전 세계 어느 해군을 통틀어도 기술적으로 가장 정교한 어로에다. 그는 이 무기를 안다. 그는 이것을 상세히 공부했다. 그가 분류하는 법을 모르는 것은 이 특정 어뢰의 몸체에 용접된 작은 해치다. 탄두 부분 내부에 장착된 조종관, 잠망경, 무릎을 유도 패널에 대고 남자가 똑바로 앉기에도 간신히 충분할 만큼 비좁은 조종석이다. 그는 그 해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다. 방금 들었기 때문이다. 조종사가 그 안에 앉게 될 것이다. 조종사는 어뢰를 목표물까지 유도할 것이다. 조종사는 폭발할 때까지 그것을 타고 갈 것이다. 조종사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타쿠라는 오랫동안 부두에 서 있다.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 어떤 일들은 사람들이 평범한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의 범위를 벗어나 존재한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카이텐이라 불린다. 일본어로 하늘의 흐름을 바꾼다, 회쳐내는 뜻이다. 이것을 조종할 이들은 평균 20세다. 그보다 어린 이들도 있다. 그들은 자원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여러 번 자원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의구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초기 지원자들을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106건의 확인된 카이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무를 완수한 모든 조종사는 사망할 것이다. 확인된 수치에 따르면 이로 인해 침몰한 미국 군함은 3척이다. 조종사 106명 대 군함 3척. 그 산술적 수치는 단순히 희생이나 광신 혹은 자체적인 지표로도 실패한 군사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닌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것은 전쟁의 기계장치가 다른 모든 것을 앞지를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이 대신 그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할 때, 그리고 비범한 자질을 가진 청년들이 이미 그들을 소모품으로 결정해버린 시스템 내부에 배치될 때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은 그 대원들을 바다로 내보냈던 공식적인 신화 아래에 숨겨진 카이텐 프로그램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일본 제국 해군이 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전략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변모시키려 애썼던 조직적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된다. 카이텐을 이해하려면 1944년 여름이 일본 제국 해군을 지휘하던 이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해야 한다. 1944년 6월 19일 필리핀해. 이 미국 조종사들이 마리아나의 거대한 칠면조 사냥이라 불렀고, 일본 해군 역사학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필리핀의 해전이라 부르는 이 전투는 이틀 동안 지속되었으며 재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파괴했다. 일본은 그 이틀 동안 476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3척의 항공모함을 잃었다. 그러나 도쿄의 해군 참모진이 비탄에 가까운 집중력으로 검토했던 가장 중요한 숫자는 조종사 수였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 항공 조종사 핵심 인력을 보유한 채 전쟁에 돌입했었다. 이들은 수년간, 어떤 이는 10년 동안 훈련받았으며
수천 시간의 비행 시간을 축적했고 반복과 경험을 통해 훈련 교본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공중 직관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진주만을 타격했다. 그들은 고고도 수평 폭격으로 영국 함대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리펄스를 침몰시켰다. 그들은 미드웨이, 산호해, 과달카날에서 싸웠다. 1944년 6월 20일경 그들 대부분은 사망했다.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이 배출한 새로운 조종사들은 어떤 경우 전투부대에 배치되기 전까지 총 40시간의 비행시간만을 이수받고 있었다. 같은 시기 미국 조종사들은 첫 작전 임무 전 최소 300시간을 이수하고 있었다. 그 격차는 단순한 훈련의 격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명적 격차였으며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것과 전쟁이 요구하는 것 사이의 차이였고 가용 시간 내에는 어떤 조직적 의지로도 메울 수 없는 것이었다. 해군 참모진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식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산술 계산을 하던 장교들의 개인 서신에는 존재하는 명확함으로 이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해군력 중 하나를 구축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산업 생산성이 높은 국가와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에 대한 복리 이자가 만기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카이테는 그 산술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다. 유일한 답은 아니었다. 일본은 폭격기 아래에 실려 목표물 근처에서 투하되는 로켓 추진 유도 폭탄인 오카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다. 유도 폭발 모터보트인 시뇨도 개발 중이었다. 일본은 특공토코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체 군 구조를 재편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 기록에서 가미카제로 번역되는 일본식 완고거법이다. 하지만 카이테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 이 모든 것들과 달랐다. 가미카제 조종사는 몇 초 만에 죽었다. 급강하하고 충돌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카이텐 조종사는 밀폐된 금속 튜브 안에 홀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재순환된 공기로 숨을 쉬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계기판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가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만큼의 많은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전에 가족에게 보낸 편지나 종전 후 회수된 일기에 적은 내용은 카이텐 프로그램의 공식 신화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바랐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을 것이라고 들어왔던 내용과도 다르다. 카이텐 프로그램은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로키 히로시 중위와 니시나 세키오 중위는 모두 어로의 전문가였다. 둘 다 산소 어뢰를 상세히 연구했다. 둘은 독립적으로 같은 계산 결과에 도달했다. 이 1943년 중반 태평양 전쟁의 궤적을 지켜보며 그들은 일본의 재래식 잠수함 전력으로는 해군력의 균형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의 대잠 기술은 향상되고 있었다. 일본 잠수함들은 교전에서 패하고 있었다. 그들은 1944년 2월 해군 군령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 제안은 인간 조종사를 사용하여 재래식 어뢰의 한계였던 유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인 어뢰에 관한 것이었다. 표준 유도 시스템으로 기동하는 산소 어로에는 회피 기동하는 목표물에 대해 프로그램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오차율을 보였다. 인간 조종사는 회피 동작을 보정할 수 있다. 인간 조종사는 최적의 타격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 조종사는 명중을 보장할 수 있다. 제안은 처음에 거절당했다. 필리핀의 해전 이전인 1944년 초 도쿄의 해군 참모진은 여전히 일본이 재래식 수단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제안을 검토한 장교들에게 유인 자살 병기는 패배가 확정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필리핀의 해전은 열흘 만에 그 계산을 바꾸어 놓았다. 프로그램은
1944년 8월에 승인되었다. 구로키와 니시나는 오츠시마에서 첫 자원자 그룹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훈련은 얕은 물에서 개조된 산소어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 접근을 연습하며 만해저의 표적 지점을 향한 마지막 급강하를 연습하는 것을 포함했다. 구로키는 1944년 9월 훈련 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카이텐은 시험 가동 중 침수되었다. 그의 시신은 조종석에서 회수되었다. 그는 26세였다. 프로그램은 계속되었다. 니시나는 1944년 11월 20일 잠수함 I-47에서 발사된 첫 번째 실전 카이텐 임무에 친구의 유고를 싣고 바다로 나갔다. 그의 목표는 서부 캐롤라인 제도의 거대한 미국 정박지인 울리시 환초였다. 미국의 군수작전은 울리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함대 급유함 미시시네와호는 항공유를 가득 실은 차에 그곳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니시나의 카이텐은 미시시네와호를 타격했다. 배는 불타며 침몰했다. 63명의 미국 수병이 사망했다. 그것은 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성공적인 단일 카이텐 타격이었다. 니시나는 23세였다. 프로그램 지휘관들은 결과를 검토하고 자신들이 실행 가능한 무기를 확보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중요한 선박을 침몰시켰다. 그들은 이 개념이 작전상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들은 훈련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더 많은 잠수함을 개조하여 이 무기를 탑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초기 몇 주 동안 그에 상응하는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이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화폐 단위로 실제로 어떤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카이텐 프로그램의 공식 신화가 요구했지만 증거들이 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사실이 여기 있다. 신화는 개인적 애착을 초월한 자원자들을 요구했다. 국가적 위기와 무사 문화, 그리고 무사도 정신이라는 연금술을 통해 평범한 군인보다 더 순수한 존재가 된 사람들. 죽음의 수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순수한 무사적 헌신의 상태로 나아가 공포와 의구심, 개인적 욕망을 넘어선 사람들 말이다. 실제로 그런 이들도 있었다. 그들이 남긴 편지들은 평온하다 못해 고요하기까지 하다. 그들은 의무와 국가, 희생의 명예에 대해 매우 진실하거나 혹은 매우 연출된 직설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구분이 그들이 그렇게 썼다는 사실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편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하세가와 카즈시 이등병조는 1945년 1월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을 때 20세였다. 그는 프로그램이 수용 전 3번의 개별 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3번 자원했다. 그의 편지는 주로 국가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머니의 요리에 대해 말한다. 그가 자라온 집 특유의 냄새에 대해 말한다. 낚시를 좋아했던 13살 난 남동생에 대해 말한다. 그는 어머니에게 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잘 먹고 잘 자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걱정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해서만 혹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만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카이텐이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 그는 오츠시마만의 얕은 바다에서 수십 번 접근 연습을 했다. 유도 장치는 기술적으로 그를 괴롭힐 만큼 부정확했다. 잠만경은 시야가 제한적이었다. 심도 조절은 끊임없는 수동 조정을 필요로 했다. 그는 상당한 엔지니어링 한계를 가진 무기 내부에 배치된 신중하고 기술 중심적인 청년이었고 그의 편지에는 자신의 도구가 부여된 과업에 미치지 못한다고 의심하는 장인의 특정한 불안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의 걱정은 옳았다. 카이텐의 기술적 한계는 상당했으며 이는 프로그램 지휘관들에게 처음부터 알려져 있었다. 개조된 산소어로에는 순수 산소로 구동되어 사거리는 확보했지만 수동 조작에 스트레스해서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기 쉬웠다. 심도 제어는 너무 민감해서 목표물을 추적하는 동시에
적절한 주행 심도를 유지하려면 약식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신뢰할 수 있게 배출할 수 없는 수준의 숙련도가 필요했다. 이 잔망경이 제공하는 시야는 이 프로그램의 베테랑들이 묘사하기를 번거리 장갑을 끼고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확인된 카이텐 임무에 출격한 106명의 조종사 중 이용 가능한 최선의 증거에 따르면 실제로 의도한 목표물을 타격한 이는 15명 미만이다. 나머지는 빗나가거나 좌초되거나 기계적 결함을 겪었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전 미국의 대잠 전력에 의해 파괴되었다. 프로그램 지휘관들은 명중률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 내내 일본 해군 참모 업무의 특징이었던 관료적 정밀함으로 이를 사후 보고서에 기록했다. 그들은 미군이 카세린 전투 이후 훈련 프로그램을 변경했던 것과는 달리 데이터에 대응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엔지니어들이 심도 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작전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조종사를 보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의 중심에 자리 잡은 세부 사항이 있다. 그것은 카이텐 프로그램이 표방했던 희생과 그 실체를 구분 짓는 요소였다. 조종사들은 중단할 수 없었다. 초기 카이텐 설계에는 탈출 해치가 없었다. 일단 조종사가 내부에 밀폐되고 무기가 잠수함에서 발사되면 돌아올 메커니즘이 없었다. 부상할 방법도 없었다. 모선 잠수함에 신호를 보낼 방법도 없었다. 목표물을 찾지 못하고 산소 공급이 바닥나기 시작하더라도 어뢰에서 나갈 방법이 없었다. 이후의 개량형에는 이론적으로 작동 가능한 탈출 해치가 추가되었다. 그것은 조종사가 심해에서 탈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외해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특정한 압력과 조류 조건에서만 생존 가능한 프로세스였다. 이 탈출 해치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카이텐 조종사는 알려진 바 없다. 그 튜브 안에 앉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목표물을 기다렸던 청년들은 무사적 결단의 순간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앉아 서서히 소모되는 산소로 숨을 쉬며 부정확한 계기들을 관리하며 돌아올 길 없는 기계 안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그들이 내부로 기어오르기 전에 쓴 편지들을 통해 알고 있다. 그들은 가족을 생각했다. 그들은 전쟁, 전 삶의 구체적인 질감들을 생각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생각했다. 그 희생이 정말로 프로그램이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을지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1945년이 흘러감에 따라 흐름은 바뀌지 않고 있었다. 1945년 봄 무렵 미군은 이오지메에 있었다. 그들은 오키나와에 있었다.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은 단 하룻밤 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각각 원자폭탄이 죽인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 폭탄들을 투하한 B-29들은 미군이 점령한 섬에 미국의 군수 시스템이 구축한 기지에서 날아왔는데 그 섬들은 많은 경우 최후의 1인까지 싸웠던 일본 수비대들로부터 탈취한 곳이었다. 카이텐 프로그램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 1944년 11월부터 1945년 8월 사이 일본은 울리시부터 오키나와 해역, 그리고 일본 본토 접근로에 이르는 해역의 잠수함들에서 카이텐 작전을 전개했다. 미국의 대잠 능력이 향상되고 카이텐을 실은 잠수함들이 발사 전에도 격침되면서 작전은 점점 더 처절해졌다. 잠수함 I-370은 1945년 2월 26일 네 기이 카이텐을 싣고 조종사들이 내부에 밀폐된 채 미국 구축함들에 의해 격침되었다. 조종사들은 그들이 3번이나 자원해서 수행하려 했던 임무를 시도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필리핀의 바닥의 잠수함 안에서 자신들의 무기와 함께 죽었다. 가장 너그러운 계산법을 따르더라도 카이텐에 공적으로 돌릴 수 있는 미군 선박 손실 합계는 급유함 한 척 침몰,
호위 구축함 한 척 침몰, 그리고 몇몇 다른 함선들에 입힌 피해가 전부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작전 중 전사한 것이 확인된 106명의 조종사를 잃었고 훈련 사고로 추가 인원이 사망했으며 잔존 잠수함 함대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1944년 2월 구로키와 니시나가 내렸던 전략적 계산, 즉 유인 유도 시스템이 어뢰의 정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술적 명제로서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인간 조종사는 원칙적으로 기계적 유도 시스템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피 기동을 보정할 수 있었다. 그 명제는 틀리지 않았다. 틀린 것은 실행이었다. 훈련 프로그램은 유도 장치의 한계가 요구하는 정밀함을 기르기에 너무 짧았다. 카이텐을 실은 잠수함들은 미군 대잠 전력이 개조된 1급 잠수함들을 식별하고 표적화하는 법을 익힘에 따라 발사되기도 전에 격침되는 빈도가 늘어났다. 울리시 이후 이 프로그램이 타격할 수 있었던 목표물은 취약한 지원함보다는 해군 전투함인 경우가 많아졌고, 전투함들은 카이텐의 유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기동했다. 프로그램의 지휘관들은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사후 보고서는 철저했다. 데이터는 정확했다. 그들은 더 많은 조종사를 보냈다. 이 결정의 중심에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 조종사 중 한 명이 아닌 지휘관 중 한 명의 이야기이며 그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달될 가치가 있다. 카이텐 프로그램의 공식 역사가 다루지 않았던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와 시게요시 부제독은 1944년부터 잠수함 부대인 제6함대를 지휘했다. 그는 울리시 이후 카이텐 프로그램의 확장을 승인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고한 해역으로 잠수함들을 보내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그는 무능한 장교가 아니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잔인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 갇힌 사람이었다. 전쟁 말기 일본 제국 해군의 조직 문화 내에서 특공이라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너무나 완벽한 도덕적 틀이 구축된 나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반역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다. 카이텐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조종사들이 헛되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종사들이 헛되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죽은 자들을 모독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프로그램은 계속되었다. 그것을 중단하려면 시스템이 애초에 갖추지 못했던, 그리고 1945년의 상황에서는 거의 실행 불가능했던 종류의 조직적 정직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 장의 사진이 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른 채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 청년이 부두에 정박한 카이텐 어뢰에 열린 해치 안에 앉아 있다. 그는 하얀 머리띠, 하치마키를 두르고 있다. 그를 둘러싸고 서 있는 다른 수병들, 정비병들, 장교들은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 딱히 자부심도 아니다. 딱히 슬픔도 아니다. 이 그 둘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어느 쪽으로도 귀결되지 않는 무엇이다. 사진 속 청년은 웃고 있다. 그의 이름은 도야마 마츠오 병조였다. 그는 19살이었다. 그는 1945년 7월 24일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잠수함 I-53으로부터 출격했다. 해당 날짜의 미국 기록에는 그 해역에서 성공적인 카이텐 타격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발사 후 그의 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06명 중 한 명이다. 가마타 요시노리는 21살이었다. 그는 전쟁 전 교토 제국대학의 문학도였다. 그는 200쪽 분량의 일기를 남겼다. 그 일기는 전사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젊은이들이 생각할 법한 것들로 가득 찬 한 청년의 기록이다. 다 읽지 못한 소설들, 진심으로 사랑했던 교수님의 강의, 이름을 한 번 썼다가 너무나 정성스럽게 지워서 잉크 자국 아래로 여전히 읽을 수 있는 한 소녀의 이름. 그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 썼다.
그는 성찰을 통해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썼다. 그는 희생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며 희생은 단순히 그 대가일 뿐인지에 대해 썼다. 그는 답을 내리지 못했다. 질문이 다 떨어지기 전에 종이가 먼저 바닥났다. 그는 1945년 8월 I-36에서 출격했다. 항복선언이 있기 3주 전이었다. 나카오 케니치는 22살이었다. 그는 수학도였다. 아버님께 보낸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자신이 쌓은 훈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이텐이 직격에 성공할 통계적 확률에 대한 정밀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가 도출한 숫자는 높지 않았다. 그는 계산을 여러 번 검토했고 매번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가기로 결심했다고 썼다. 그는 편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버님이 설명 없이도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설명은 질문 그 자체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형성한 기관으로부터 죽음이 요구된다는 말을 들어온 19세 청년들이 출격 전 몇 주 동안 거부의 명료함을 항상 찾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그는 출격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목표물은 미국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청년들은 공식 신화가 요구했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구심과 애착, 그리고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의 구체적인 무게를 초월한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문화와 훈련, 조직적 기대, 그리고 총력전 상태인 국가의 특정한 도덕적 구조가 축적된 힘을 통해 이것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설득당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신뢰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수년간 말해온 것을 사람들이 믿는 방식 그대로 진심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 천황의 목소리가 가늘고 기묘하게 흘러나왔다. 많은 청취자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일부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공식적인 일본어 어투였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었다. 일본은 항복하고 있었다. 오츠시마와 다른 카이텐 훈련 기지에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던 이들은 역사적 기록에는 부분적으로만 포착된 방식으로 그 소식을 접했다. 누군가는 울었다. 누군가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나중에 스스로 회고하기를 전적으로 슬픔도 아니고 전적으로 안도감도 아닌 무언가를 느꼈고 평생을 그 감정을 설명할 단어를 찾는 데 보냈다고 했다. 요코타 유타카 소위는 카이텐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그는 작전 부대에 배치되었다. 그는 마지막 편지들을 써두었다. 항복 선언이 왔을 때 그는 아직 출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었고 무엇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조종사들이 들었던 내용과 기록이 보여주는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해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희생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 글을 썼다. 그는 이 주제가 마땅히 요구하지만 좀처럼 받지 못했던 정밀함과 공정함으로 글을 썼다. 그는 프로그램을 만든 지휘관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처해 있던 조직적 압박을 이해했다. 그는 프로그램에 복무한 조종사들을 속은 사람들이나 희생양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조종석으로 이끌었던 진정한 신념을 이해했다. 그가 40년 동안 써내려간 책들에서 말한 것은 더 단순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한 이들은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종사들을 계속 보냈다. 이 문장은 카이텐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직면할 필요가 없었던 어떤 조직적 회계에서도 답할 필요가 없었던 판결이다. 회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쟁이 끝났고 그 여파가 추모와 슬픔의 층 아래에 그리고 실패한 프로그램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조사를 막아주는 특유의 조직적 침묵 아래에 증거를 묻어버렸기 때문이다.
카이텐 조종사들은 오늘날 그들이 훈련했던 섬의 오츠시마 박물관에서 기려지고 있다. 이 니시나가 울리시까지 타고 갔던 어뢰가 그곳에 전시되어 있다. 편지들은 유리 뒤에 놓여 있으며 정성스럽고 앳된 필체로 쓰여 있다. 프로그램이 침몰시킨 세 척의 배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106명의 조종사는 위령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박물관에서도 일본 내에서 카이텐 프로그램이 논의되는 대부분의 장소에서도 말이다. 약속된 것과 성취된 것 사이의 비교, 요구된 것과 받은 것 사이의 비교, 그 무기 안에 앉았던 인간의 자질과 그들을 보낸 이들이 내린 결정의 자질 사이의 비교 말이다. 그 비교는 편안하지 않다. 하지만 편안한 비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다와 철학,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명분으로 갈라져 있는 카이텐 프로그램과 미국의 훈련 시스템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이것이다. 두 시스템 모두 조직의 목표를 위해 인간을 사용하는 기계였다. 한 시스템은 그것이 처리하는 인간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도록, 소모하기보다는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처리하는 인간 내부의 것을 특정한 형태의 소모품으로 전환하도록, 드러내기보다는 추출하도록 설계되었다. 미국의 시스템은 불완전했다. 카세린 전투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타이거 훈련이 그것을 보여주었다. 수로 전투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시스템은 그 구조적 핵심에서 실패를 정보로 취급했다. 그것은 변화했다. 적응했다. 그것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대원들이 하는 일에 더 숙련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도록 설계되었다. 카이텐 프로그램은 다른 전제 아래 설계되었다. 그것은 수학적 문제를 희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설계되었다. 이 충분한 수의 청년을 개조된 어뢰에 태워 바다로 보내면 결국 수치가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설 것이라는 전제였다. 수치는 돌아서지 않았다. 무기를 발명했던 니시나는 자신이 섬기던 기관이 인정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무언가를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친구 구로키의 유고를 바다로 가져갔는데 이는 그들이 함께 만든 것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기가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희생이 전쟁의 결과에서 측정 가능한 무언가를 의미할 것이라고 믿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가 틀렸다. 하지만 그가 바친 것의 자질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았다. 카이텐 조종사들이 바친 것은 진짜였으며 전부였다. 반면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보답으로 준 것들, 목표 정보, 유도 시스템, 훈련 시간, 그들의 희생이 비용에 비례하는 결과를 낳게 했을지도 모를 기술적 해결책들은 그들이 바친 것에 미치지 못했다. 이 불균형이 카이텐 프로그램의 진실한 이야기다. 하늘의 흐름을 바꾼다는 신화가 아니다. 신중하고 겁에 질려 있었으며 확신에 차 있었던 인간인 106명의 청년이 밀폐된 금속 튜브 안어둠 속에 앉아 대부분이 끝내 찾지 못한 목표물을 기다렸다는 현실이다. 그들은 더 나은 도구를 가질 자격이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낸 기관이 끝내 해주지 않았던 정직한 회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들은 최소한 실제 그들의 모습 그대로 기억될 자격이 있었다. 상징도 아니다. 무기도 아니다. 바뀌는 흐름도 아니다. 조국이 패배하고 있는 전쟁의 산술 속에 앉아 복잡하고 진실한 이유로 어쨌든 계속 나아갔던 그리고 어떤 공식 신화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한 청년들 말이다. 그것이 그들의 실체였다. 그것이 카이텐 프로그램이 실제로 만들어낸 것이다.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서로 대체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박제된 아이디어와도 결코 같지 않은 106명의 구체적인 인간들 말이다. 그들의 이름은 오츠시마의 위령비에 새겨져 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 시청을 마친 후에도 남을 무언가를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그 이름 중 하나를 적어달라. 일반적인 댓글이 아니라 이름을 적어달라. 니시나.
가마타, 나카오, 도야마, 하세가와, 그리고 살아남아 평생을 증언하며 보낸 요코타. 이름 하나를 적어달라. 작은 일이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역사가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의해 기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구독해달라.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이번 이야기와 같은 것을 물을 것이다. 공식 기록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를.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만든다. 또한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이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달라. 이제 다음 영상을 클릭해달라. 그곳에서 만나자.